오늘은 우리 교과서 9장 공급 사슬 관리, 공급 사슬 관리, 우리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책에 따라서는 사슬이라는 걸 갖다 그냥 망해서 공급망 관리, 영어에서 그냥 공급 체인 관리 이렇게 명명합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우리가 공급 사슬 관리를 공부하겠습니다. 1970년대는 생산 쪽에서 가장 관심이 어쩌자면 좋은 품질을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느냐와 관련된 품질 경영이 관심이 있었다고 하면 80년대로 들어오면 그 일본의 저스틴 타임 지트를 개량한 린 생산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오늘날 2000년대 이제 돌아가지고는 이런 공급사슬 관리 SCM이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여기면서 뭐 작은 기업들은 그렇지 않지만 큰 기업들은 요새 대부분이 SCM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면 공급자들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중간에 제조업체가 있다고 하면 좌측으로는 공급업자가 있어요. 공급업자. 다른 말로 하면 공급자, 또 영어로는 서플라이어, 또는 다른 말로는 벤더. 그런 벤더나 서플라이어가 1차만 있는 게 아니라 1차에 또 하나는 2차 벤더가 있을 수 있고 3차 벤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왼쪽으로는 그런 공급자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간에 제조업자가 완성품을 만들면 오른쪽으로는 도매기관, 소매기관, 마지막에는 고객, 소비자까지, 다시 말하면 공급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제 자재라고 하는 게 등장하고 자재는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정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정보라는 것은 양방향으로 움직이죠. 정보는 양방향. 돈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돈은 자재나 제품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재나 제품이 이렇게 움직이면 돈은 이렇게 움직이고 정보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러한 자재와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재고의 원가를 낮추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성은 높게 해서 이익은 많이 내려고 하는 것이고 리드 타임은 짧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떤 수요 변동이 발생했을 때 반응성, 대응 능력은 크게 하는 것 이런 걸 우리가 하기 위해서 결국은 SCM 관리, 공급사슬을 관리하게 된다. 공급사슬의 의의와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급사슬,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건 뭐냐? 공급자로부터 우리가 자재, 또는 원자재, 부품 이런 것들을 구입해서 이제 중간재가 되고 그래서 최종재로 이렇게 변형을 시키고 이를 완제품을 갖다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데 관련된 모든 체인 또는 활동을 우리는 공급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원자재가 들어올 수도 있고 부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중간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해서 제조업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어떤 도매기관, 소매기관을 거쳐서 이제 최종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그런 활동 하나하나를 갖다 우리가 공급사슬이라고 말합니다. 그 공급사슬은 제품과 서비스가 사슬을 통해서 옮겨갈 때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겨갈 때마다 가치가 부과하는 우리가 부가가치라고 하죠. 가치가 부과하는 가치사슬을 용어하고 가치사슬이라고 용어하고 거의 같은 용어다. 공급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과 관련된 모든 시설, 기능 활동들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지금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와 관련된 전체에 대한 내용을 가장 제가 잘 되어 있어서 빨간 줄로 쳤는데 최초의 공급업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조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 소비자를 향하는
자재나 제품이나 서비스의 이동과 공급 사슬의 역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뭐예요? 돈의 흐름이에요. 그래서 재무의 흐름. 그리고 공급 사슬의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은 정보의 교환. 이 세 가지 흐름이 항상 이 안에 내재하게 된다. 지금 그림 9-1을 보면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공구업체죠. 공구업체. 그래서 이쪽의 공구업체는 이게 1차 벤더라고 하면 이것은 2차 벤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좌측에는 공구업체가 있고요. 들어오면 이제 재고가 형성이 되면서 제조업체에서 완성품을 만들어서 완성품이 만들어지는 순간 이제 재고가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도매상을 통해서 고객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요새는 공장에다 직접 다이렉트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직접 가는 경우도 등등 있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 걸 보면 아래부터 보세요. 정보의 흐름은 양쪽으로 움직인다. 신용의 흐름들은 대개 이제 좌측에서 우측으로 움직이고 자재 흐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최종 소비자를 만족시킬 고객의 아이디어와 설계 같은 것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반면에 어떤 주문 흐름이나 현금 흐름 같은 것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고요. 또 엔지니어링이나 설계 정보 같은 것은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가고 스케줄링 정보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장 조사 관련된 자료도 우측에서 좌측으로 흘러간다. 이게 전체에 대한 공급 사슬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정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급 사슬에 대한 의의입니다. 공급 사슬에 의해서 우리가 저가의 가격을 낮추면서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시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다. 기업의 공급 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내부 공급 사슬과 외부 공급 사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아까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좌측 부분을 우리가 상류라고 하고 우측 부분을 갖다가 하류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공급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벤더가 제조업체한테 여러 가지 부품이나 원자재 같은 걸 공급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의 공급 부문은 상류로서 사슬이 맨 앞에서 시작해서 내부 운영, 생산에서 끝나는 것이 상류 부문이고 수요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산출물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시작해서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단계가 바로 수요 부문인 하류에 해당이 된다. 각 부문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공급 사슬에서 특정 기업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수가 있다. 공급 사슬 그림을 보여주면 가장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중간에 어떤 제조업체가 생산 운영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측은 원자재나 이런 것들을 구매하는 파트고요. 또 이제 완성된 완제품을 오른쪽은 배송하는, 제가 이제 수송과 배송은 차이를 얘기했죠. 배송은 문전이라고 하는 말, 최종 소비자의 문 앞까지 오는 걸 우리가 배송이라고 하고, 서울에서 논산역까지 오는 것은 수송이다, 운송이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재의 흐름은 좌측에서 우측으로 가죠. 정보의 흐름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요. 여기 흘러가지 않은 것, 돈의 흐름은 어디로 가요? 돈의 흐름은 위에서 좌측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림 9-3을 보면 이제 그 앞에 부분, 좌측 부분은 상류 부분이니까 그걸 우리가 공급 부분이라 하고, 그 상류의 어떤 중간 지점은 제조업체의 생산 운영 파트가 중간입니다. 그래서 3차 벤더, 2차 벤더, 1차 벤더 거쳐서 벤더나 서플리에서 오는 제조업체까지 오는 부분은 상류라고 하고, 완성된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까지 가는 것을 우리는 하류, 수요 부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와 같은 공급 사슬 관리, SCM을 우리가 행하는 목적은 뭐냐? 공급 사슬에 속한 공급 부문과 수요 부문을 갖다가 잘 연결시킴으로 해서 공급 사슬에 걸쳐서 시장 수요를 갖다가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거다. 수요가 발생하면 가장 스피드하게 수요를 충족시키고 즉 고객을 만족을 시키는 것이고, 그냥 아무 제품이나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가장 좋은 품질 좋은 제품을 만족을 시키고 시간은 단축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관리를 통해서 고객에게는 항상 저가의 품질, 저가는 가격은 낮추고 품질은 좋은 제품을 제공해서 결국 그렇게 해야만 고객의 가치를 갖다가 맥스마이즈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기업 측에서는 이제 낭비도 줄이고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거다. 이러한 공급 사슬의 의의와 구성 요소를 보면 구성 요소는 내부 공급업자가 있어요. 밴드라는 게 있어요. 밴드 서플라이어가 있고요. 내부에서 생산 기능을 담당하는 제조업체가 있는 것이고 도매 기관이나 소매 기관이라고 하는 외부 유통업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는 외부부터 제품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나 부품을 안정적으로 좋은 품질의 원자재나 부품을 공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제조업체는 가공을 잘 하거나 또는 뭐 완성된 걸 완제품을 잘 포장하거나 그 안에서 생산 계획이나 통제가 잘 이루어지고 또 QA 같은 품질 보증 등 이런 생산 기능을 제조업체가 수행하게 됩니다. 반면에 외부 유통업체가 하는 일은 완제품을 갖다가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장소로 수송하는 일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게 바로 외부 유통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사슬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면 이제 아까 오른쪽에 나왔던 고객을 가장 위로 올리고 고객이 위로 올라가고요. 그 밑에는 이제 소매점이 있겠죠. 그 밑에는 도매점이 있고요. 이제 가운데 부분 가공 및 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제조업체가 되는데 여기는 이제 무슨 어떤 제조업체 공장에서 만드는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 것들이 이제 1, 3차 공급업체가 2차에 가고 2차에 다 2차로 가서 왔다 갔다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레이블이라고 하는 것은 라벨 같은 거 붙이는 거예요. 레이블 과정이라든가 또는 어떤 판지 이런 용기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가공에 됐든 포장해서 결국 파는 과정이니까 지금 실선은 아까 보면은 우측에 좌측으로 가는 형태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형태가 자재와 관련된 제품의 흐름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왔다 갔다 하는 빗금친 그 점선은 정보의 흐름이기 때문에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돌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아래쪽으로 가는 형태가 취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 관리라고 하면 그 무슨 말이냐, 공급사슬 내에 여러 가지 활동을 갖다가 잘 조정하는 것을 공급사슬 내에 여러 가지 활동을 잘 조정하는 것이 바로 공급사슬 관리고 이 공급사슬을 흐르는 자재, 제품, 서비스 정보 흐름을 총 비용을 낮추면서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도록 관리 조정하는 게 바로 공급사슬 관리다. 즉 공급업자, 생산자, 유통업자, 고객들을 서로 협조하고 협력하면서 그들 사이에 흐르는 정보를 공유해서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 품질 좋은 제품을 갖다가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공급사슬 관리의 주요한 목표가 되겠다. 다시 그림을 그리면 이런 형태의 그림이 됩니다. 가운데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좌측 부분은 이제 공급업체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납품을 하게 되면 들어오는 거죠. 제가 회사 다닐 때는 제가 자재 구매 이런 기획 이런 파트를 근무를 해서 이 상황을 잘 아는데 회사에 물건이 도착하는 상태를 그다음 그 회사에서는 입파라는 표현을 써요. 입파. 도착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입파된 물건이 QC 부서에서 와서 품질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라고 품질 OK 사인을 받으면 입고가 되는데 입고가 될 때 이제 요새는 이제 우리가 그런 품질 검사 과정이 없이 바로 현장에 투입하기도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원자재는 일단 창고에 입하를 해서 QC 부서에서 와서 검사 과정을 거쳐고 검사가 OK가 되면 창고에 어느 위치로 들어가요. 창고에 어느 위치로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창고라고 하는 게 이런 창고가 있으면 창고를 아무렇게 해도 나중에 찾아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블락을 A 블락, B 블락, C 블락 나놓고 또 층을 1층, 2층, 4개를 이렇게 설치해서 어떤 부품이라고 하든 간에 그 부품을 딱 찍으면 컴퓨터에 찍으면 그 부품이 어느 창고 몇 번째 렉에 어디에 올라가 있다는 게 딱 나와야 나중에 찾아먹을 수가 있는 거죠. 아이템 수가 수십만 아이템 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QC 부서에서 OK 사인이 나서 창고에 어느 위치에 딱 들어가는 걸 입고라고 해요. 그 회사에서는 입고. 그 입고가 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뭐 어떤 부품을 갖다가 불출해갈 수 있어요. 불출의 근거는 BUM이라고 하는 비로 머트리라고 하는 자전 맹서에서 의해서 근거가 되는데 여하튼 여기서 이제 입고 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그냥 입파 정도의 입파의 검사가 이루어져서 이제 품질 검사가 끝나는 거겠죠. 그래서 원자재나 부품 제공품 창고에 놓여 있다가 생산부서로 가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생산이 완성이 되면 완제품 창고로 다시 움직이는 거예요. 완제품 창고에 갔다가 결국 이제 사실은 완제품 창고 가기 전에 사실은 검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고객이 가기 전에 이제 포장이 이루어지고 출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거쳐서 고객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래 그림을 보면 전체적인 왼쪽 부분이 구매, 그다음에 생산 통제 이루어지고 창고 및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출고 및 이제 나가는데 뭐 이쪽에서 그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뭐 요새는 뭐 다 자동화되어 있는 어떤 설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근무해 본 경험으로는 물론 재밌어요. 재밌고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고 따분한 일도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급사슬 관리의 필요성은 왜 공급사슬가 필요했냐? 오늘날 운영을 좀 더 향상시킬 필요가 있고 아웃소싱도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운송비가 증가한다. 물류비를 절감하는 게 기업의 수익에 상당히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기업의 수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뭐냐면 원자재나 부품을 가장 싸게 사오는 거예요. 요새는 뭐 어느 회사들이 물건 사올 때 한 나라 안에서만 물건 사오는 게 아니죠. 세계를 전 대상으로 해서 가장 싸고 품질 좋은 부품을 사오는 게 그런 걸 잘 사와야 결국 기업의 부가가치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이 물류비를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 파트가 사실은 회사에서는 핵심 부서입니다. 회사에서는 구매 파트, 구매 잘 해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위에서 뭐 망한 경우 다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 그림을 그리는 게 SCM 파트니까 회사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SCM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 부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날 점점 경쟁이 압력이 온다. 그 얘기는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고 또 우리는 글로벌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는 세계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가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뭐 하나하나 그 물건 사올 때 뭐 신용장을 개설하고 이런 단계를 거쳤지만 지금은 이제 서로 그런 형성이 되면 바로 그런 문서 없이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이런 전산거래 B2B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공급사슬이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또 재고 관리도 상당히 많이 필요해. 이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공급망 관리, 공급사슬 관리가 필요해진 것으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슬을 설계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 공급업체와 고객이 다 함께 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그리고 품질을 어떻게 좋게 달성할 어떤 목적 그런 걸 서로 공유하도록 공급사슬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급업체와 고객의 상호 의존성의 정도 또 목적의 공유 이런 것 우리가 소식이라고 하는 공급업체의 선정과 구매 과정을 중요하게 전략적인 의사결정을 잘 해야 되는 것이다. 공급사슬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은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과 정보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이고 공급사슬에 속한 모두가 같은 정보, 예측이나 판매나 재고에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재고 수준을 더 낮출 수 있고 불확실성을 갖다가 상당히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설의 형태와 수의 결정은 대개 그 공급사슬상의 어떤 위치 선정과 함께 전략적인 설계할 때 상당히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된다는 점입니다. 공급사슬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수요 성격에 따라서 공급사슬 형태가 반응적 공급사슬이 있고 효율적 공급사슬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션 제품의 경우라고 하면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빨간색 써있는 것처럼 신제품의 도입 또 시장 수의 변화 이거에 민감하도록 반응해야 됩니다. 즉 경쟁 우선순위가 속도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그다음에는 빠르게 배송하는 거. 세 번째는 맞춤 고객의 어떤 맞춤 요구를 잘 부응하는 거. 그다음에 다양성을 충족시켜주는 거. 그리고 품질을 좋게 하는 거. 유연성 이런 걸 두고 나서 설계된 공급 사슬을 우리가 바로 반응적 공급 사슬한다. 이와 같은 반응적 공급 사슬이 되려고 하면, 즉 반응적 공급 사슬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했던 속도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유연성, 시장 정보의 교환 능력을 갖추어야 반응적 공급 사슬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값비싼 재고를 피할 수 있도록 반응 시간도 짧게 유지되는 것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옷 브랜드 중에서 그 원색을 쓰는 데가 어디죠? 원색? 베네똥인가요? 베네똥이 빨강색, 보라색, 파란색 이런 걸 쓰죠. 근데 그 해에 흰색이 유행할지 파란색이 유행할지 잘 몰라요. 그러면 흰색의 어떤 옷감 원단을 딱 만들어 놓고 있다가 그해 4월 달에 파란색이 유행이더라 하면 파란색 물감을 들여서 결국은 시장에 빨리 출시하게 되면 고객의 어떤 그 다양한 요구에 빨리 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패션 옷 같은 브랜드, 가방 같은 브랜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반응적 공급 사슬 이 형태로 가는 게 일반적이다. 다시 말하면 고객의 어떤 다양한 욕구의 충족에 더 관심을 갖기 때문에 생산량을 많게 해서 생산비를 절감하는 것보다는 고객의 요구의 다양성에 더 맞추려고 하는 거에 관심을 갖는 게 반응적 공급 사슬입니다. 반면에 효율적 공급 사슬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율을 갖는 제품을 갖다가 대량으로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비용 절감이 상당히 중요해요. 비용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효율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갖다가 저가 그리고 지속적인 품질, 적시 배송 이런 거에 두고 설계된 공급 사슬은 효율적 공급 사슬을 말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공급 사슬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재고 수준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 반응적 공급 사슬과 효율적 공급 사슬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이런 그림 비슷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잡샵이나 소량 배치 쪽에 관심 있는 것은 반응적 공급 사슬이고, 라인 공정이나 흐름 공정, 대량 생산 쪽이에요. 이런 공정은 효율적 공급 사슬로 하는 게 훨씬 더 관심을 갖는다. 그래서 지금 공급 사슬 유연성은 반응적 공급 사슬이 훨씬 더 유연성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량 증가 쪽은 효율적 공급 사슬. 그러니까 이런 생산량 증가를 통해서 생산비를 낮추는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 공급 사슬을 갖추는 게 좋고, 우리가 유연성, 고객의 어떤 다양한 니즈의 충족과 관련된 거에 관심이 있으면 반응적 공급 사슬 쪽에 관심을 갖는 거다. 그래서 지금 반응적 공급 사슬과 효율적 공급 사슬을 구분해 보면, 그 운영 전략이라고 하면 반응적 공급 사슬은 주로 주문 생산, 맞춤 생산 이런 거에 전략을 관심을 갖고요. 효율적 공급 사슬은 어떤 표준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반응적 공급 사슬은 재고 관련해서는 빠른 배송 시간에 필요한 재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효율적 공급 사슬은 높은 재고 회전율을 달성하는 데 관심을 갖고요. 반응적 공급 사슬은 공급업체가 선정할 때 빠른 배송 시간, 맞춤, 다양성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하면, 효율적 공급 사슬은 저가, 적시 배송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공급 사슬 관리 전략. 교과서에서는 공급 사슬 전략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어 표현이 관리라고 하는 말을 넣는 게 적절할 것 같아서 제가 바꿨습니다.
공급사슬 관리는 품질 좋은 제품이나 서비스를 저가로 적시에 공급해야 하는 기업에서 전략적으로 고려 대상으로 이 공급사슬 관리 전략이 부상하게 되었다. 공급사슬의 주기 시간을 갖다가 감축하게 되면 재고를 줄일 수 있고 유연성도 높일 수 있고 비용을 줄이면서 빨리 배달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급사슬 관리 전략에서 내부 업무를 향상시키고 나서 외부의 공급업자와 고객과의 관계를 잘 파악하게 되면 내부 업무도 더욱더 향상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사슬 관리 전략은 시스템적 사고를 적용한다. 여기서 시스템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서 간의 장벽을 허물고 기업의 내부적인 통합을 추구하면서 기업의 내부의 가출 및 창출 활동 과정을 관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기업이 자재를 구매할 때 사용하는 공급사슬 관리 전략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업체 수를 많게 할 거냐 적게 하냐. 자요. 제조업체가 공급업체, 벤더를 동일한 부품에 관해서 벤더를 많이 가져가야 못하겠어요? 소수로 가져가는 못하겠어요? 박사님, 많이 가져가는 게 좋아요? 소수로 가져가는 게 좋아요? 소수. 네. 당연히 최하영한테 물어봤는데 최하영이가 답변을 엉뚱하게 하면 박사님은 당연히 반대로 나가는 거죠. 박사님은 뭐가 있다? 네? 뭐가 있다? 센스가 있다. 우리말로 눈치가 있다. 더 좋은 말로 뜰뜰하지 않다. 자, 왜 공급업체 수를 소수로 가져가는 게 좋겠어요? 많게 가져가야 된다는 사람한테 갑자기 소수로 가져가는 이유를 얘기하고 하니까 당황했나요? 왜 소수로 가져가야 좋아요? 정수현, 왜 공급업체 수를 예를 들어서 자동차 회사에서 타이어를 공급받을 때 2개 업체나 3개 업체한테 공급받지 10개 업체한테 공급받지 않잖아요. 왜 2-3개 업체한테 공급받아요? 백성열, 왜 그런 것 같아요? 네? 이정준, 네. 왜 2-3개 업체한테만 공급받고 10개 업체에서 공급받는 게 안 좋은 거예요? 많은 업체에서 공급받으면 관리하기 힘들다. 그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또 너무 많은 품질의 균일성이 없다. 그거예요? 네, 균일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수빈, 왜 그런 것 같아? 장학금을 한 사람, 2사람한테 100만 원씩 주는 게 낫습니까? 모두한테 10만 원씩 주는 게 낫습니까? 못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만 원씩 받는 게 좋겠죠.